안녕하세요. 국어과 논술교육론 수강생 여러분. 지금부터 온라인 녹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아, 우리가 논증적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존에 배웠던 기본 논증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요소들을 마련할 것인가와 별도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어떠한 그 과정들이 대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논리학이라든지 네, 그와 비슷한 강의를 이미 들은 적이 있는 학생이라면 조금 꽤 익숙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음, 이 강의에서는 그 논리학 그 자체의 얘기보다는 그것이 실제 논증적 글쓰기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론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두 가지일 텐데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추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첫 번째로 귀납 추론. 귀납 추론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역과 귀납이 뭔지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귀납 추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귀납 추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우리가 이제 논증적 글쓰기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학교 현장의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김 교사는 지난 5년간 교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손으로 쓴 과제보다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과제물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 김 교사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요. 워드 프로세서가 더 좋은 점수를 받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린 근거가 뭐냐? 지난 5년간의 교직 경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김 교사가 뭐 특별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쭉 5년 동안 쭉 이런 과제 저런 과제 막 이렇게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서 서서히 깨닫게 된 어떤 하나의 결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서서히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은 다 뭐냐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 이 구체적 사실들이 모여서 보편적인 결론, 즉, 워드 프로세서로 쓴 것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네? 그동안 보니까,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귀납 추론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연역 추론. 요거는 이 귀납 추론의 약간 반대 방향의 추론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법칙이 먼저 오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연역 추론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이 사례,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연역 추론의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교사가 있어요, 옆자리에. 김 교사 옆자리에 이 교사는 김 교사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김 교사가 이제 이러는 거죠. 옆자리에 이제 신임 선생님이 오셨어. 신임 국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나랑 똑같은 국어 선생님인데 내가 그래도 5년은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저 이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력이 있고 좀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를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교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지난 5년간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글쓰기를 시킬 때 워드 프로세서로 써오르게 시키는 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 한번 그걸 좀 참고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언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교사는 뭐 그렇잖아도 처음 탁 발령받고 막막하던 차에 김 교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요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법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아무런 경험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옆에 있는 김 교사가 아, 이러이러하더라라고 일반적인 원리 인 걸로 얘기를 좀 해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다라고 과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어, 뭐 김 교사의 얘기를 통했건 무엇을 통했건 간에 어쨌든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법칙화된 어떤 무언가를 먼저 접하고 그걸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역 추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종류의 결론을 냈을 때 순수하게 귀납 추론 혹은 순수하게 연역 추론에만 기대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순수하게 귀납 추론 혹은 순수하게 연역 추론으로만 내린 결론이 과연 타당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추론 방식이 뭐냐? 바로 가추 추론이라는 거예요. 논리학 그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은 가추법이라고 하면 좀 더 익숙한 용어가 있을 텐데 가추법 혹은 그걸 우리 강의에서 그냥 가추 추론이라고 부를게요. 업덕션을 가추법 이제 그냥 추론의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해서 그냥 가추 추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 추론 방식이 바로 가축법이다라고 어, 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납 추론과 영역 추론은 현실에서는 보통 이제 혼재되어서 좀 나타난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실에서 순수한 귀납이나 순수한 연역은 사실상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뭐냐면요. 이 교사가 옆자리에서 김 교사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일반적 법칙으로 생각하겠어요? 뭔가 어 그러기엔 좀 찝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나한테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교직 경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보느냐? 내가 학창 시절이 어땠더라? 라는 생각이라도 까짓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얼추 100%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약간의 귀납을 살짝씩 섞어서라도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좀 적절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옆자리에서 김 교사가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다 믿고 따라가는 것은 또 그것도 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종류의 일반적 법칙도요. 모든 경우에 상통하는 일반적 법칙이란 없어요. 뭐 왜 있잖아요. 그 예외 없는 규칙이란 없다. 예, 속담처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예외 없는 규칙이란 그 없다라고 얘기를 할때 그 얘긴 결국 뭐냐면은 모든 경우에 통하는 일반론이라는 거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랑 또 이제 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순수한 연역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순수한 귀납.
순수한 귀납도 어, A가 이렇고 B가 이러니까 C도 이럴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A와 B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피상적으로 A가 이러고 B가 이러면 C도 이러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연결고리에서 뭔가 틀릴 가능성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귀납보다는 귀납적으로 접근을 하되 무언가 이 사례들을 관통하는 원리가 뭐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설의 형태로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그 해당되는 사례들로 적용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보통 현실에서는 귀납과 연역이 좀 혼재돼서 나타날 뿐더러 그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순수한 귀납이나 순수한 연역은 타당하지 않은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가축법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보통은 이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법을 예측하는 방식으로서 가축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능한 해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음, 문제에서 해법으로 연결될 때, 어, 이러이러한 해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의 형태를 세우고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론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축 추론은 가설을 설정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죠? 과학의 방법론, 탐구할 때의 방법론으로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절차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연역도 순수한 귀납도 아니라 가축법에 해당하는 논리적 추론 방식이 과학의 방법론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그 방법을 이 앞서 우리 접했던 그 해당되는 사례와 관련지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바꿔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김 교사는 자신의 교직 경험상 학생들이 손으로 쓴 과제보다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과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귀납의 어떤 경험에 따른 귀납적인 어떤 사고에 따라서 가설을 일단 하나를 마련한 거예요. 그 가설은 뭐냐면 손으로 쓴 것보다는 워드 프로세서로 쓴 것이 더 낫다라는 가설을 설정한 건데 그 가설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김 교사의 귀납적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 앞서 그냥 귀납적 사고였다면 거기에서 그냥 결론을 땡땡땡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이 가설에 해당하는 것이 결론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기엔 불안한 거죠. 왜냐? 이거 그냥 경험상 그렇긴 한데 여기에 이거에 내재한 어떤 원리가 있는지 또는 이거가 진짜로 그러한지 이거 그냥 감일 뿐이잖아요. 그냥 뭐 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귀납에 의한 감. 근데 그걸로 그냥 결론을 내리기에는 뭔가 검증될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가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리고 말 그대로 가능한 해법, 즉 가설일 뿐이니까 이제 이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과 가설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학생들의 과제 수행 방식과 채점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냥 교직 경험상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귀납은 그냥 이제 이런 경험을 내가 해봤으니까 그 귀납적인 사고 과정에 따라서 이런 가설이 나온 것일 뿐인데 그 가설로부터 실제로 한번 그런가를 실제로 한번 보는 거죠. 지난 2년간 과제 수행 방식하고 채점 결과 자료를 이렇게 뭐 엑셀 자료로 이렇게 딱 마련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설을 검증을 해본 결과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결론이 나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손으로 쓴 것보다는 워드 프로세서로 쓴 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게 맞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추 추론이라는 것은 순수한 연역도, 순수한 기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귀납인 거죠. 귀납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한 순간, 그 가설로부터는 이제 또 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요, 이미 귀납과 연역이 동시에 그렇게 뭐랄까, 음, 발동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가설을 설정할 때 김교사 같은 경우는 귀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설을 설정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연역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어떤 책의 한 구절을 보고는 정말 그런 원리가 진짜 있나? 내가 한번 검증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연역부터 시작한 가설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할 때는 이 가설 설정하기까지는 귀납이 됐건 연역이 됐건 아니면 둘 다가 됐건 그런 사고 과정들이 이 안에 분명히 개입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로부터 자료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 과정이 이제 가축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축법이 가장 바람직할 거다라고 이제 조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추론 방식, 귀납, 연역, 가축, 세 가지 추론 방식을 살펴봤는데, 귀납과 연역은 가축법의 기반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타당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려면 가축법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줄 알아야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추론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다면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마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이 조금 몇 가지 요 인식의 오류와 관련해서도 좀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인식의 오류 몇 가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편향된 근거 수집의 오류를 들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근거를 찾아낼 수 없는 것하고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찾아내지 못한 것일 뿐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건 관련된 근거가 더 이상 없으니까 내가 지금 찾아낸 여기까지가 타당한 근거고 이 안에서만 나는 판단을 내리면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서 편향된 근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속도로 건설은 환경에 무해하고 교통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어떤 가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해야 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요, 환경에 무해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어, 근거를 열심히 찾아내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그닥 열심히 찾아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건설업자라면 환경에 환경에 해가 없다와 관련된 근거를 아주 열심히 찾아내고 싶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고속도로 건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환경에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는 끼치겠죠. 근데 그 해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정도만 나와도 아주 땡큐인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떤 큰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영향 평가라는 거를 실시를 꼭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그 계획하기에 앞서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를 실시하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건설업자한테 맡긴다. 그러면 그 건설업자가 정말로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리고 실제로 없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영향평가를 진행할 때는 당연히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을 하되 과연 내가 이것이 이제 환경에 무해하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뭔가 아직은 조사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속도로 건설이 이제 환경에 무해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옆 동네 고속도로에 그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과 후에 공기질을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 건설 전에는 그냥 그 해당되는 도로 근처에서 공기질을 측정을 하는데, 고속도로 건설한 다음에도 당연히 도로 근처에서 공기질을 측정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건설한 다음에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숲에 가갖고 공기질을 측정해 와서는 그걸 비교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쓰면은 곤란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편향된 근거 수집이고, 내가 과연 일부러 편향을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혹시나 내가 좀 더 다른 곳에서 근거를 찾았다면은 관련된 근거에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의 근거들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한쪽에서만 근거를 막 찾아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늘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기 이익에 또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에 적합한 근거만 자꾸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편향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늘 인정을 하고 근거를 가급적 편향되지 않게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식의 오류라는 거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인식의 오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되기 좀 쉬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멍청해서 또는 뭐 잘못된 인간이라서 이런 인식의 오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것처럼 어, 어떤 종류의 인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특성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인식으로는 과도한 일반화. 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나치게 적은 근거만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 보니까 올해 노년층 투표율이 엄청 높을 것 같아라고 내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뭐 어디서 자료가 있었어? 봤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순간 이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 투표를 하러 갔다 왔는데, 어제 내가 투표를 갔을 때 보니까 노인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노년층 투표율이 매우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과도한 일반화다라고 이제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 내가 투표하러 갔을 때, 내가 그냥 잠깐 들른 그 투표장, 의 상황만 놓고 그리고 여러 전국의 투표장 상황도 아니고 내 지역구에 그 단 하나의 투표장이 있고 게다가 아주 잠깐 나는 거기서 머물다 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올해는 뭐 그런 것 같아. 아예 그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요거는 이제 과도한 일반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흔히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러다가 이제 냉정을 찾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냉정을 찾기 위해서 하게 될지언정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 그 저기 뭐지? 어, 예전에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은 분의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얼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얼굴에 아주 큰 점이 있었다는 게, 어, 좀 특징이다 보니까 그것만 기억에 확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사람만 보면은 저 사람은 왠지 돈을 떼먹을 것만 같아.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아.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더라. 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혼자서 물론 자기 반성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한 번 그런 일 겪은 거 같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너무한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자기 반성이 없다면요. 그냥 사람은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큰 일이었고 그분의 얼굴에 있었던 그 점은 내 인상에 너무나 크게 뇌리에 박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어느 틈엔가 하나의 그 마치 트라우마처럼 하나의 그 뭔가 경계 경보처럼 위험을 알리는 경계 경보처럼 확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라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인식의 오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 늘 스스로를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식의 오류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약간 의식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인식의 오류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면, 저런 정도로는 나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들을 사실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인식의 오류는 근거를 무시하고 보편적 원칙에만 의존하는, 즉 전제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또 쉽게 우리 스스로 빠져들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는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므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 범죄자라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우리는 되게 되게 흔하게 많이 접해요. 그는,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이렇게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그런 범죄를 저질러.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를 저질러.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 보면은 그런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거나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는, 가정이 좀 불행한 사람이니까 그런 범죄 저지를 수도 있어. 이거의 거꾸로는 이 원칙에 이 전제의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라기보다 이 전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이렇게도 똑같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런 식의 굉장히 혐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의 근거 없는 혐오라든지 근거 없는 어떤 차별에 해당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요. 이 문장 자체는 혐오라는 건 없어요. 그쵸? 이 문장 자체에서는 혐오나 차별 같은 걸 읽을 수 없지만, 근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 이렇게, 어, 그, 어떤 종류의 특별한 어떤 특정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또 그 혐오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에만 의존한 사고방식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고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제에만 의존하고 하면서 근거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되게 굉장히 주변에서 우리 흔하게 많이 봐요. 굉장히 슬프게도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자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저거는 그냥 저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쓴 걸 거야. 라든지.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인데, 저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만약에 이제 무시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범죄가 없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뭔가, 저렇게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막 무슨 거의 소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가정이 헌신적인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는 결국 저거 뭐 저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저거는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저 피해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네. 이런 식으로 도리어 피해자에게 완전히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고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예. 어, 목격을 한 적이 있고, 뭐, 사실 뭐, 우리가 뉴스의 댓글 같은 것만 봐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본인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명백한 가해와 피해가 있는 범죄에서조차도요.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둔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엿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근거를 무시하고 전제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은요, 사실은 딱 요렇게만 놓고 보면, 이거 뭐, 그냥 뭐 잘못된 사고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사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어,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 머리에 자리 잡고 나면요. 자꾸 그 보편적인 원칙에만 매달려서 나머지들을 또 오히려 왜곡해서 보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보면서 근거가 나의 보편 원칙하고 위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편 원칙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또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근거와 보편적 원칙이 충돌을 하면은 보편적 원칙을 버릴 것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과학자들도, 예, 과학자들도, 이거 쉽지가 않아서, 연구를 하면서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편적 원칙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과학 법칙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학 법칙하고 충돌하는 어떤 근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제 아무리 굉장히 냉정한 과학자조차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보편 원칙, 이거 내가 생각한 보편 원칙이 이게 있는데, 근거들이 이거랑 충돌해? 그 근거가 잘못됐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물론, 근거라는 것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근거라는 것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거랑 원칙이 충돌할 때 원칙을 자꾸 고수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근거와 원칙이 충돌할 때 원칙을 한번 의심해보는,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좀 더 우리의 본질적인 본능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우리의 본질적인 본능에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보편 원칙이 혹시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빠지기 쉬운 그 인식의 오류는요. 우리가 맨 처음 떠올린 가설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가설이라는 건요. 필자 스스로 진실이기를 바라는 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을 세울 때는요. 이미 필자가 절반은 답을 이미 머릿속에 살짝 내려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을 검증을 해봤더니 가설이 틀렸어. 이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겠죠. 보통은 가설을 세우고 나면요. 그 가설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가설을 딱 세우면요. 어, 가설을 세운 사람은 그 가설이 옳은 쪽으로 검증을 이 나오길 바라기가 쉽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 없어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가설을 검증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합니다. 예. 뭐 더블 블라인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뭐 누구나 내가 세운 가설이 맞게 판명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처음 떠올린 가설, 그러니까 즉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설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가설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처음 떠올린 가설에 보통은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매출이 줄자 사장은 생산 비용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지시하였다. 자, 지금 이 사례에서 자, 어디에서, 요 사례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가설은 필자 스스로 진실이기를 바라는 답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이 예시에서, 자,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사장은 어떤 가설을 세웠나라고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사장이 세운 가설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자, 사장은 어떤 가설을 세운 거죠? 지금 이후 예시에서. 자, 사장이 세운 가설은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 매출이 준 이유가 생산 비용에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생산 비용이 많아서 그래서 생산 비용이 많아서 매출이 준 거다라는 것이 바로 사장의 가설이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사장은 매출이 줄었을 때 생산비를 줄이는 쪽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 내리기가 쉽겠죠, 보통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 그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 매출이 줄었어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줄었을 때, 그럼 내가 음식점 사장님이에요. 음식점 사장님인데, 어, 우리 음식이 맛이, 어, 우리 음식보다 사람들이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았을까? 또는 우리 음식이 맛이 좀 줄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맛을 좀 더 이렇게 더 늘려야 돼. 아니, 맛을 늘리다 말이 안 되죠. 맛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맛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은 내가 음식점 사장 입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맛을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까지 내는 맛도 사실은 어쨌든 각고의 노력 끝에 내는 맛일 텐데, 여기서 더 좋은 맛을 내게 하려면은 사장이 진짜 영업 끝나고 나서도 맨날 막 발로 뛰면서 막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막 고민도 해봐야 되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음식점 사장이라면, 싫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음식점 사장이라면 매출이 줄잖아요? 그럼 이제 뭐부터 생각하고 싶으냐면 가장 이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나? 아, 인건비를 좀 줄여볼까? 어, 알바 알바비를 좀 줄여서 주고 같은 양을 일을 시켜도 좀 줄여서 줄까? 우리 집은 알바비를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사장 입장에서는 어, 손쉬운 해결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비용을 줄이고자 이제 아예 이제 처음부터 가설을 자신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서 아예 가설을 세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그 해결책이 내가 수행하기 어려운 해결책을 가설로 세우는 거는 누구나 별로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내가 하기에 좀 손쉬운 해결책, 어, 중에서 고르고 싶을 거죠. 심지어 그 해결책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왠지 그 해결책이 왠지 맞을 것처럼 믿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기 쉬운 일이라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인식의 그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데 왜냐? 어, 우리에게 사실은 가설이라는 건요, 내가 스스로 진실이기를 바라는 답이고, 그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손쉬운 것을 내가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냉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그 추론의 세 가지 유형과 더불어서 추론할 때 빠지기 쉬운 인식의 오류까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강의 이 추론의 형식과 관련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수업 설계에서 여러분들이 도입과 정리 활동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개의 내용은 어떠한 모형을 적용하는가, 또 어떠한 기법과 어떠한 관점으로 수업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입과 정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안정적인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의 도입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왜 수업의 정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가를 알고,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거기서 뭐 조금씩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입과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업 시간 이제 45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보통 도입에 해당하는 시간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 5분, 뭐 1분, 합하면 한 지금 8분 정도 되죠? 한 도입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통 뭐 5에서 10분 사이. 그래서 보통 한 7, 8분 정도 쓰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에 해당하는 시간은
지금 제가 구성한 것은 예시로는 6분이군요. 예, 6분 예시를, 6분으로 예시를 했는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보통은 조금 이제 짧게,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보통 한 4, 5분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하긴 하는데, 어, 뭐, 몇 분을 쓰느냐가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인 수업의 구조와 수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도입과 정리가 그 정도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일반적인 어떤 도입에 어떤 내용들을 보통 포함을 시키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또 정리해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기를 권장하는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 우리가 이제 논증 글쓰기 지도와 관련해서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 학습 목표가 만약에 뭐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이유 구성을 통해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일반적인 그 도입 활동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세 가지 국면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 도입에서 맨 처음에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우리가 누굴 만나면 반갑게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 및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시간 중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전에는 뭘 배웠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단원의 맨 첫 시작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전시학습 내용을 굳이 확인하지 않고 인사에서 바로 학습 동기 유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쭉 이어져 나가는 수업의 일부거나 또는 전에 배웠던 단원하고 조금 관련을 지을 필요가 있거나 할 때는 이제 전시학습 내용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사 및 전시학습 내용 확인으로, 뭐, PPT를 이제 통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서 전시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면서, 특히 이제 개념을 시각적으로 주는 방법도 아주 좋죠. 무슨 말이냐면, 전시학습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물론 말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걸 좀 약간 도식화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좀 약간 도식 같은 걸 써서 눈에 확확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이번에 배울 내용하고 관련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간접적인 관련만 있다면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는 굳이 관련이 좀 만약에 멀다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관련을 지을 것까지 없다면, 뭐 간접적이거나 너무 멀거나 이러면은, 전시학습 내용 확인은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도입에서 이제 있으면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적으로 있기를 기대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전시학습 내용 확인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 그냥 막바로 학습 목표 안내하고 우리 이거 할 거예요라고 안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수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데 그걸 왜 배워야 되고 그걸 배우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학습 동기들을 좀 유발을 해주면 훨씬 더 학습자들이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유능한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뭐 좋은 수업을 잘 하시는 그런 연구 수업 영상 같은 것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유능한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 도입부를 꾸려주냐면은 학습 동기 유발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세요. 그게 뭐 말로 하셔도 좋고, 뭐 질의응답 같은 그런 방식을 쓰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보여주면서 영상이나 뭐 그런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제 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걸 배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 안내로 넘어가세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학습 동기 유발은 결국 우리가 이 시간 중에 뭐 할 거야라고 안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근거를 제시하고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광고 사례를 제시하고 왜 설득력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광고 사례들의 공통점은 이유가 없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유가 참 중요하겠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래서 학습 목표 안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동기 유발로부터 좀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 안내로 좀 이어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초보 교사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요소인 건 이제 배워서 알아. 인사, 전시 학습 내용 확인,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 및 수업 활동 안내. 이게 다 이제 있어야 될 요소라는 건 아니까 이걸 다 넣기는 넣는데 얘네들 사이에 연결이 하나도 안 되게 넣어요. 이제 보통 초보 교사들이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동기 유발을 막 신나게 했어. 그다음에 학습 목표는 갑자기 동기 유발 딱 하고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뭐 갑자기 이제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 아이들은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학습 목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읽기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학습 목표를 읽게 시키는 거는 정말로 그게 효과가 있을 때나 시키는 거지 그냥 앵무새처럼 남들도 학습 목표 읽게 시키니까 나도 한번 읽게 시켜봐야지 이거는 조금은 뭐랄까 수업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노련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습 동기 유발하는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로 이어지도록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학습 목표 중에서 키워드를 빈칸으로 제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스스로 대답을 이끌어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학습 동기 유발 막 했어요. 자, 그래서 이유가 정말 필요하겠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자, 학습목표 여기 있죠. 자, 적절한 땡땡을 구성을 해서 설득력을 높이자라는 학습 목표인데,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지금 방금 자료에서 봤듯이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아까 자료에서 본 거에서. 그럼 이제 학생들이 대답하겠죠. 이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유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전시학습 내용 확인,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 및 수업 활동 안내.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즉, 이전 시간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만 배워서 우리가 논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지 볼까요? 그래서 학습 동기 유발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봤으니까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한지 알았죠? 자, 그럼 그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이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유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쭉 연결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걸 보면은 보통 많이들 이게 놓쳐서 그러니까 이게 도입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라는 것만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게 왜 도입에 이런 요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지금 요소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도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수업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안내하는 이유도 이제 전개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전개에 가서 하기는 할 건데,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하면은 별 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 중심 활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입부에서 이 목표를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기 유발에서부터 이제 학습 목표 및 수업 활동 안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수업 도입의 요건 및 수업 도입의 요건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예시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개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쭉 목표 활동을 했죠.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다 마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정리부로 가서 자,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뭘 해야 되죠? 활동을 했으면 활동에 대해서 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학습자들이 좀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활동 정리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활동에 대한 성찰이 너무너무 중요하면은 아예 차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성찰 활동만 한 차시를 더 꾸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모든 활동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통은 그렇게 하고 보통은 활동에 대한 성찰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어 활동 목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목표를 되새기는 시간이 돼야 돼요. 즉, 전개 시간에는 활동 자체를 하느라고 막 거기에 이제 온 정신을 쏟지만 도입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가 뭐다라는 거를 이렇게 내면화를 하긴 했단 말이에요. 전개하면서 그 조금 잠깐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거 왜 했죠? 이 활동들은 그렇죠. 이유 구성하는 방법을 잘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의 의의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근거를 찾는 활동을 했다면 근거 찾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뭐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거와 주장만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제 답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강의식 그런 수업을 했다면 간단한 퀴즈 같은 것들을 이 시간 중에 좀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PPT로 퀴즈 같은 거 딱 띄워놓고 퀴즈에 이제 뭐 답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 정리하기를 해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활동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이 모든 차시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어떤 연계를 지니고 연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차시를 예고함으로써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한 이 차시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또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이제 과제가 있다면, 그리고 과제가 없다면 요건 이제 넘어가도 되는 건데, 과제가 있다면 이제 과제도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또는 뭐 자음차시 예고와 과제 제시를 섞어서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사 및 마무리 하기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에 이제 그 모든 요소가 정리해서 다뤄야 될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면 활동 정리하기, 다음 차시 예고하기, 과제 제시하기, 인사 및 마무리하기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일부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위주로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교사가 해야 될 일, 수업 설계 시 갖춰야 될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 설계 시 도입과 정리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챙겨줘야 될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증 글쓰기 수업 설계에 관련된 보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앞서 있을 그 논증 글쓰기 지도 관련된
수업을 모두 수강한 다음에 듣는 편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녹화 파일을 이제 아마 그 모든 수업이 완료되기 전에 올려놓기는 할 겁니다. 시간 여유가 뒤에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미리 봐도 좋지만 어쨌든 이 수업은 기존의 논증 글쓰기 지도 관련된 1과 2 수업이 모두 완료된 후를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 미리 보아도 뭐큰 상관은 없지만 순서상 그 모든 지도 관련된 이론 대면 강의가 모두 완료된 후에 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한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는 이미 그 이전에 지도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요 강의에서 일부 슬라이드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설계의 절차를 크게 이제 5단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육과정을 분석 혹은 재구성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요거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나만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얼마만큼 반영해야 한다라는 어떤 어, 무슨 어떤 대원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을 내가 일부만 반영을 해도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개별 교사로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건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그에 걸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기법도 어, 지난 시간에 그 방법과 기법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차이를 구별을 해서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습자나 교실 여건이 특별히 좀 특수하게 고려해야 될 바가 없다면 이 부분은 교수학습 방법이나 기법을 선택한 다음에 좀 간단한 차원에서 고려하면서 상세 그 활동들을 상세 활동들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식을 취해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맡은 학습자 교실 여건에 뭔가 특수한 사항이 있다. 또는 특수한 사항을 좀 고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요 요소를 이 부분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고려를 하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설계안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흔히 말하는 교수학습 지도안이 이제 수업 설계안의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수업 설계의 안을 마련을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 설계 과제를 하면서도 요 비슷한 과정을 이제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수업 설계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위한 어떤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절차를 다시 한 번만 더 좀 세분화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증적 글쓰기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제 수업 설계 과제에 국한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논증 이론 학습 요소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성취 기준을 먼저 검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논증 이론을 먼저 고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논증 이론을 만약에 먼저 고르게 되면 그 다음에 관련 성취 기준을 좀 물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관련 성취 기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꼭 작문 성취 기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화법, 문법, 심지어 뭐 문학까지도 관련 성취 기준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에 했던 과제를 재탕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좀 가진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그래서 관련 성취 기준 물색을 한 거 보니까 너무 억지스럽게 연결을 짓는 경우들을 가끔, 보통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작년에 보니 한 팀 정도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굉장히 좀 과제를 수행하는 좋은 태도라고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다른 과목에서 수행하는 과제와는 차별화를 좀 두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논증적 글쓰기, 지금 이 과목은 논증적 글쓰기에 그 초점을 둔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논증 이론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성취 기준을 물색을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해서 뭐, 억지로 막 문학을 연결했는데, 그 문학 연결을 뭐 하는 건 좋지만,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면 가능하지만, 너무 억지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국어과 교재연금의 지도법 과제랑 겹치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그냥 철저하게 이 과목에 해당되는 그 과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 목표를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까지 도출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이 활동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원래 이상적으로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활동 아이디어 구상이 이 정도 단계에 등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은 활동 아이디어가 먼저 떠올랐다면, 사실은 이 활동이 이 논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논증 이론 학습 요소와 거의 그 동시에 활동 아이디어 구상이 같이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된 성취 기준 물색과 학습 목표 도출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어, 아주 좋은 활동 아이디어가 있고, 요거는 진짜 정말로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 단계로 와서 같이 그 논증 이론 학습 요소 선택 첫 단계로 와서 같이 이루어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계획을 좀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전체 계획이니까 아주 큰 틀의 확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차시별로는 뭘 할 건지를 차시별로 한두 줄 정도만이라도 일단 먼저 어, 그 거칠게 좀 적어 보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되고 났을 때 일단 그 앞 모둠, 그러니까 앞 순서 모둠의 피드백이 그 차시별 주요 활동 상세화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앞 모둠이 이제 몇 모둠까지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의 피드백을, 뒤 일정의 피드백을 받는 조는, 그로부터 또 일주일 이상 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시분 지도안 초안까지 작성을 해보고, 여기 1차 시분이라는 거는 한차 시분. 그러니까 어, 차시 중에서 1차 시를 지도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1차 시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썼나 보네요. 1차 시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뭐 구상한 뭐 1부터 5차 시 중에서 1차 시를 꼭
지도안 써야 되느냐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차 시분만 지도안 상세안을 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한 차 시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지도안을 완성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아주 거칠게 초안만 일단 써보세요. 왜냐면 상세 내용이 이제 저랑 피드백하고 나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 자세하게 써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안, 아주 거친 초안 정도 해서 뒤 모든 피드백은 이제 초안이 만들어진 후에 이제 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이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절차대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요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단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논증 이론, 우리가 배운 어떤 논증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 부분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활동이 굉장히 엉뚱하거나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다 괜찮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제가 딱히 그 평가 기준으로 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펼쳐보는 어떤 장이 되어도 좋으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 한번 많이 떠올려 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그 이상적으로는 물론 논증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까지 다 만든 다음에 활동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이 이제 그냥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수업 설계의 순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활동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정하고 이거에 적합한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를 나중에 정해도 좋아요. 오히려 요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랑 활동이 더 딱 잘 맞아들게 만드는 경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활동 아이디어가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먼저 다 정해놓고 활동 아이디어를 했을 경우에 활동을 좀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많은 가능성들을 염두에 못 두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앞 순서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만 갖고 오기보다는 대략의 절차를 조금 한번 마련을 해본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이디어를 막연하게 떠올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막연하게 들겠지만, 이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처음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저거 해야지 라는 절차를 마련을 해보면 그 아이디어가 훨씬 더 제대로 구체화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일단 그러면 활동 아이디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전 수강생 활동 중에서 한번 제가 몇 가지 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뒤에서 또 조금 더 소개를 하긴 할 건데 어떤 어떤 그 모둠에서는 학급의 규칙 정하기라는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학급의 규칙 정하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급에서 어떤 왜 학급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규칙들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규칙을 제안을 하면은 그 규칙을 왜 제안하는지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규칙은, 어, 왜 필요한 건지 그 이유도 또 잘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거를 딱
그 틀에 맞춰서 활동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조에서는 이제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랄까 그냥 이것도 논증인가 싶은 왜 그냥 생활의 일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논증인가 싶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논증 적이어야 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꽤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러니까는 그냥 생활의 작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되게 좋은 논증의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경우라서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조에서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화에 드러난 편견 찾아보기, 뭐 이런 활동. 그래서 그 편견, 이런 것은 편견이다. 라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해당 조에서는 전제까지도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제,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건 어떤 전제와도 되게, 굉장히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다 그 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조에서는 모둠별 추리 게임 활동을 또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논증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논증적 글쓰기 지도의 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아이디어에서도 사실은 그 추리를 활용한 논증적 지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게임의 형식으로 또 구현한 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만 먼저 먼저 러프하게 작성한 조를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학급 규칙 정하기와 관련된 활동을 좀 진행했던 조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교실 뒤에 이제 게시판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급의 정원이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활동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는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든 학습지를 걷어서 이제 좀 실현 가능성 있고 타당한 의견들을 공평하게 익명으로 몇 개만 골라서 이제 붙여놓는 그런 방식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학생들이 이제 그 뭐 있잖아요. 그 동그란 스티커 같은 거 그런 걸로 어떤 그 규칙이 좋은지를 이제 평가하고 판정해보는 활동으로 이제 이어지고 상호평가를 통해서 이제 타당도도 이제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학습지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여기 모둠 활동을 이제 하는 건데, 처음부터 주장, 이유, 근거를 이제 딱딱한 개념으로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주장, 이유, 근거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은 말로써 이제 표현을 좀 해놓고, 그리고 각각의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그때 주장의 관점에서 1번을 설명하고, 이유의 관점에서 2번을 설명하고, 근거의 관점에서 3번을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활동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작성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아까 앞서 요렇게 이제 이 학급 뒤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스티커를 평가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꽤 괜찮은 활동으로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 틀을 활용해서 좀 제가 이제 지도안, 수업 설계 지도안, 양식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식과, 관련 지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그냥 예전에 했던 한 모둠의 예시를 가지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지도안 양식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일단 관련 논증 이론을 소개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차시별로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해당 모둠에서는 차시별로 좀 다른 것들을 조금 다른 논증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모든 차시에 걸쳐서 이제 공통으로 관련 논증 이론을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나눌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만약에 다르다면 이렇게 나눠서 일단은 해놓고 지금 요 양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 앞 순서에 피드백 받는 모둠이라서 아주 간략하게만 러프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조에서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지도안으로서 나중에 그 제출할 때는 1차시, 2차시 그 뭐지 그 관련 논증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도식으로만 설명하시면 좀 곤란하고 좀 내용을 적으셔야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련 선취 기준 및 논증 이론 선택 이유도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요거를 피드백 받을 때는 또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 개요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조금 해본 건데 요 해당 조에서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활동을 하나 정하고 그 활동에 대한 그 절차까지는 적어도 조금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서 저에게 피드백을 받아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그 해당되는 활동이 지금 1, 2, 3, 4에서 제가 그냥 이거 지금 활동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여기서 그냥 잘라버렸는데 뒤에 이제 5, 6, 7, 8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활동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좀 정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본 걸 바탕으로 해서 저랑 이제 피드백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도한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어느 정도 큰 틀에서만 적어서 그 좀 두서없이 적으셔도 되고요. 좀 뭐 그 문장의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알아보고 어차피 그 대면이 됐건 외부로 진행하건 서로 이제 소통을 할 거니까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적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 설계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혹시나 또 이 강의를 듣고도 혹시 조금 좀 더 추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제게 연락 주고 그래서 그 관련된 설명을 또 추가로 더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